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만 사가는 게 아닙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몰려드는 의료 관광객이 4년 만에 17배나 늘었는데요. 가격은 착한데 실력은 최고인 K-미용 의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9년 무려 4천조 원 규모로 커질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톡신 기업 휴젤이 있습니다. 휴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30년까지 미국 시장 점유율 14%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젤의 전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동시에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2028년까지 매출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리프팅 기기로 유명한 클래시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무려 22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볼포머라는 결합시술 마케팅이 현지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남미 시장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브라질의 대형 유통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스킨부스터계의 샤넬로 불리는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8년까지 유럽 22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영국을 시작으로 중동과 남미까지 리쥬란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휴온스 바이오파마의 휴톡스가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국내 기업 중 두 번째 사례로 거대한 중국 보톡스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K-미용 의료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안티에이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데다 최근 비만 치료가 대중화되면서 처진 살을 리프팅하려는 보완적 수요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레드오션 상태인데요.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휴젤의 미국 직접 판매 전략이 리스크가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파고를 넘어야만 글로벌 탑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승부처는 확장성입니다.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뺏어오느냐가 우리 기업들의 몸값을 결정지을 핵심 쟁점입니다. K-미용 의료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톡신부터 필러, 로봇 리프팅까지 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결합한 정밀 미용 의료기기들이 출시되면서 K-미용 의료의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는데요. 가성비를 넘어 압도적 기술로 승부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피부를 책임지는 K-미용 의료의 질주. 과연 2026년 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국이 세계 미용 의료의 중심지가 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용 의료 기술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경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코스닥 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며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스닥 지수는 이날 70.48포인트나 올라 1064.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천스닥 시대가 열린 건데요. 상승률만 놓고 봐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급등의 주역은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이 2조 6천억 원, 외국인이 4,434억 원을 쏟아부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2조 9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20% 안팎 급등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5.97% 상승하며 장중 한때 시총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바이오와 로보틱스 섹터가 시장을 이끈 겁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HLB 등 바이오 대장주들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랠리의 중심에 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건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무려 22.95% 급등했고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22.87% 올랐는데요. 지수 상승에 2배 이상 수익을 낸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 열풍은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불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건데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BL 바이오가 21.72% 급등하며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핵심은 BBB 셔틀 기술입니다. BBB는 혈액 뇌장벽을 뜻하는데요.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지만 동시에 약물이 뇌로 들어가는 걸 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ABL 바이오의 그라바디비 기술은 이 장벽을 돌파하는 열쇠입니다.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에서 실패 확률이 높았던 이유는 약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물이 BBB를 넘지 못해 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고용량을 투여하면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임상에서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라바디비는 이 구조적 한계를 정면 돌파합니다. BBB 수송체를 활용해 항체를 뇌로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유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약물 전달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질병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희귀신경질환을 물론 향후 RNA 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 영역으로도 확장 가능한데요.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여러 파이프라인에 동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CNS 신약 개발 경쟁이 타겟 경쟁에서 전달 경쟁으로 이동 중인데요. BBB를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다면 같은 약물도 완전히 다른 상업성을 갖게 됩니다.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 인프라 기술로 재평가받는 배경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평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특정 임상 결과 하나로만 기업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러 신약의 성공 확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했는지가 핵심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급등과 ABL 바이오 재평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힙니다. 시장이 단기 실적이 아니라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바이오 섹터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천스닥 시대가 열렸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상승이 기술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인지 시간이 말해줄 텐데요.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LB가 간암 신약 승인을 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두 번의 거절을 겪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간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전체 생존 기간 중환값 23.8개월을 기록하며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긴 생존 기간을 입증했거든요. 2023년 5월 HLB는 자신감을 갖고 FDA에 첫 번째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우수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2024년 5월 FDA로부터 첫 번째 보안 요구 서한이 날아왔습니다. 문제는 제조 품질 관리, 즉 CMC였어요. 약효는 훌륭하지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HLB는 즉각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 2024년 9월 두 번째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번엔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또다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습니다. FDA는 여전히 CMC 부분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두 번 연속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자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HLB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경영진 전면 교체였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신약 개발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진양곤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고 한용의 CTO 겸 HLB 생명과학 대표도 그룹을 떠나 다른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리보세라닙 FDA 허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미국자 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정세호 대표도 교체됐어요. 그 자리에 영입된 인물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였습니다. 김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생기업에서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죠. 특히 제조 역량과 품질 관리, 규제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CMC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영입이고 다른 하나는 두 번의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거예요. 특히 FDA가 두 번 모두 같은 부분을 지적한 만큼 제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갖춘 HLB는 2026년 1월 23일 세 번째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전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을 충실히 보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어요. 제출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정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임상 데이터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고 승인도 나기 전에 유럽의 주요 치료 가이드라인에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등재됐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FDA의 심사입니다. 약효는 검증됐고 경영진도 새로 꾸렸고 보완 작업도 완료했어요. HLB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승인받지 못하면 HLB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보세라닙은 HLB의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승인에 성공하면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외에도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FDA 승인도 준비 중이고 카티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은 HLB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전에 나선 HLB의 간암 신약,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과연 FDA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결과는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신약들이 북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와 인플렉트라는 미국 대형 보험사 처방집에 잇따라 등재됐고 옴니클론은 캐나다에서 전 용량 라인업을 완성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펜트라부터 알아볼까요? 이 약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꾼 세계 유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기존 정맥주사는 병원에서 몇 시간씩 맞아야 했지만 피하주사는 집에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죠. 환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진펜트라는 2024년 3월 미국 출시 이후 월 평균 31%의 처방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주차에는 역대 최대 주간 처방량을 달성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2% 성장한 수치입니다. 출시 1년도 안 돼 이런 성과를 낸 건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환급 기반 확보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를 포함해 중소형 PBM, 보험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결과 환급 가능한 시장 커버리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그나그룹 산하 에버너스 헬스 서비스 처방집에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되면서 의미가 큽니다. 시그나는 미국 내 대표적 의료 서비스 기업인데요. 시그나 계열 보험 가입자들은 이제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진펜트라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성장 요인은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유튜브와 키비를 통한 미디어 광고, 그리고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투트랙 전략으로 제품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올해부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인플릭시맙의 치료 효과가 다른 제제보다 우수하다는 임상 데이터를 적극 알릴 방침인데요. 피하주사 제형의 편의성과 함께 의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진펜트라뿐만 아니라 인플렉트라도 호재를 맞았습니다. 인플렉트라는 미국 대형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처방집에 등재됐는데요. 주목할 점은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인플렉트라가 선호 의약품으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2월부터 환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옴니클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옴니클론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천식 치료에 쓰이는 오말리주맙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300mg 프리필드 시린지와 오토 인젝터 제형 허가를 추가로 받았어요. 300mg 제형은 고용량 제품이라 단일 투여만으로 충분한 약물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투여 횟수가 줄어드니 환자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이번 허가로 캐나다에서 75mg, 150mg, 300mg 전 용량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옴니클론은 오말리주맙 바이오 시밀러 중 프리필드 시린지와 오토 인젝터 제형의 전 용량 구성을 가장 먼저 완성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환자별 다양한 사례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진 건데요. 오리지널 의약품 졸레어가 2024년 약 6조 5천억 원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걸 고려하면 시장 잠재력이 큽니다. 셀트리온은 옴니클로를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퍼스트 무바로 허가받고 순차 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며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와 인플렉트라의 미국 대형 보험사 처방집 등재, 옴니클로의 캐나다 전 용량 허가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환급 기반 확보가 실제 처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셀트리온은 올해 앱토주마 피아 주사 제형, 옴니클로 등 신규 제품 론칭으로 자가 면역 질환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고수익 후속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제형 개발, 빠른 환급 기반 확보,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북미 시장 선점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짐펜트라의 역대 최대 처방량, 인플렉트라의 선호 의약품 등재, 옴니클로의 전 용량 라인업까지 2026년 셀트리온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빅파마들이 유전자 치료제 기술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난청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라일릴리는 독일 심리스 테라퓨틱스와 유전성 난청 치료제 개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리스가 보유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수 효소로 유전자 변이를 교정하는 방식이에요. 빅파마들이 유전자 치료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라일릴리의 유전자 치료제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알지노믹스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버브 테라퓨틱스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어요. 노바티스와 노보노디스크 등 다른 빅파마들도 기술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알지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의 RNA 편집 플랫폼은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에도 적용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만 치료 유전자를 넣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에요. 일라일리드가 난청 치료제를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알지노믹스는 난청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간암 치료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망막 색소 변성증 치료제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RNA 편집 기술의 응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일라일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국내 기업입니다. 지난해 2월 지방간염 치료제를 기술 이전했는데요. 올 상반기 임상 일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도 RNA 치료제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로 개발됐지만 이제는 근육, 폐, 심장 등으로 RNA 치료제를 전달하는 기술로 확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부상하면서 전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에는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노피의 기술이 전한 파킨슨병 신약 ABL301의 개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는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ABL 바이오 주가는 하루 만에 18% 급락했습니다. ABL301은 ABL 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이 적용된 물질입니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고 사노피가 단독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임상 진행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선순위 조정의 배경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노피는 파킨슨병 원인 물질인 알파시뉴클레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용 장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약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최적 용량을 설정하려면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BL 바이오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개발 중단이 아니라 더 치밀한 임상 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사노피의 공식 답변을 전했는데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사노피는 ABL301을 여전히 파이프라인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전략이 타사와의 경쟁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랩바디 B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알파시뉴클레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빅파마의 유전자 치료제 투자 확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회입니다. 알지노믹스와 올릭스처럼 기술 이전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도 플랫폼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다만 기술 이전 이후의 개발 과정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ABL 바이오 사례처럼 빅파마의 전략 변화나 기술적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NA 치료제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분야입니다. 전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빅파마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면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위험, 이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15%로 낮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표면적 이유는 국회의 무역합의 이행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단순 요청이 아니라 경고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강한 압박이었다고 하는데요. 김 총리가 전한 내용과는 온도 차이가 컸습니다. 김 총리는 오해 없이 잘 관리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WSJ 보도에선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는 직접적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실제보다 부드럽게 전달한 셈입니다. 벤스 부통령의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제재가 무역 합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 파기와 관세 인상까지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 위협은 아니지만 강력한 암시였던 거죠. 쿠팡은 한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사 물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인데요. 한국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전히 국내 법 집행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본 것 같습니다. 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에 불만을 키워왔다고 전했는데요. 쿠팡 사태가 관세 인상의 한 배경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WSJ는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도 미국 측 불만 사항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종교단체와 관련된 이슈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백악관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쿠팡이나 종교 문제가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국이 무역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쿠팡 경고를 한 지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거든요. WSJ 복수 소식통을 통해 연결고리를 보도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표면과 이면이 다른 외교 메시지인 거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데 로비로 풀려는 기업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죠. 미국의 압박에도 법 집행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톤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요. 관세 인상 시기도 언급하지 않았고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박과 협상을 오가는 트럼프식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는 세 개의 층위로 읽힙니다. 첫째, 무역합의 이행 지연이라는 공식 이유.
둘째, 쿠팡과 종교 문제라는 이면의 압박. 셋째, 한국의 법 집행 주권과 미국 기업 보호 사이의 충돌입니다.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도 선명합니다. 미국은 쿠팡 문제를 의미 있게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한국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다고 맞섭니다.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압박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쯤 있을까요? WSJ는 아직 협상 기회가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유보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는데요.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트럼프 2기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사이 메시지가 뒤바뀌고 공식 발언과 내부 압박이 엇갈리는 상황. 한국 정부는 이제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콜라 한 캔 마실 때마다 생돈 74원을 더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가당 음료 1리터당 최대 300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입법이 전격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SNS로 제안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 제조사와 수입사에 당 함량별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여기서 거친 돈을 지역 공공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건데요. 돈 냄새 맡은 시장은 벌써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한 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섭취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의료계를 강화하면 어떠냐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었는데요. 이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건강을 지키고 의료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당 섭취량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WHO 권고치는 하루 50g인데 우리 국민 평균은 이미 57g을 넘겼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하루 65g 가까이 당을 쏟아붓고 있어 비만, 시한폭탄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사실 설탕세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이미 설탕 음료에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WHO 역시 설탕세가 영양 개선과 비만 감소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며 전 세계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기초 재료인데요. 세금이 붙으면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는데요.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설탕세는 또 다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야당 의원이 즉각 입법으로 화답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한편에서는 서민 증세라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설탕세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는 치밀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식품산업의 타격은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SNS 글 하나에 다 담길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이번 입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징수된 재원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짓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단 것 줄여서 건강해지고 병원도 늘리자는 논리가 현실이 되는 거죠. 시장은 이미 제로 열풍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이 가시화되면 제로슈가 음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들은 이제 설탕 없이도 맛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국가의 개입입니다. 개인의 식습관을 세금으로 교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과도한 자유침해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기도 하죠.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설탕세라는 돌멩이가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캠페인을 넘어 세금 체계와 물가 그리고 의료 시스템까지 바꾸려는 거대 담론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파티의 끝은 어디일까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올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입니다. 콜라뿐만 아니라 설탕이 들어간 과자, 빵까지 확대될지 아니면 가당 음료에 한정될지에 따라 우리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소통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국정 성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입법 추진력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돈의 흐름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식품주들은 정책 발표에 따라 춤을 추고 있고 소비자들은 미리 박스째 음료를 쟁여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설탕세 도입,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음료수 가격 74원을 더 지불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달 쓰는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무려 40%나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 생필품에 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냐며 정부 차원의 무상 공급을 전격 지시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지갑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스코틀랜드식 모델이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린 독점 시장을 정조준한 경제적 조치인데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결제하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한 달치 생리용품 가격은 약 37,000원대로 조사 대상 107개국 중 요르단, 알제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수준인데요. 영국이나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매달 이런 거금을 지불해야 했던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017년 터진 유해물질 파동 이후 업체들이 너도나도 유기농과 순면을 내세우며 가격을 올린 프리미엄 전략 때문인데요. 안전을 볼모로 가격을 올리다 보니 정작 기본에 충실한 저가 제품은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한국에서 생리대는 의약 외품이라 식약처 허가가 까다롭고 전용시설도 갖춰야 하는데요. 이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과점하며 가격을 마음대로 주물러온 측면이 큽니다. 마지막은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붙고 있는데요. 캐나다나 인도가 세금을 아예 없애버린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업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유한 킴벌리와 LG 유니참 같은 대형 업체들이 기존 제품 대비 반값 수준의 중저가 라인업을 서둘러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들이 부랴부랴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유한 킴벌리는 이미 온라인 위주였던 좋은 느낌 순수 같은 저가 제품을 오프라인 대형마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G 유니참 역시 오는 3월 중순까지 흡수력은 유지하되 가격만 확 낮춘 실속형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눈치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증권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발표를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 무상 공급을 시작하면 민간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 오히려 그 기업의 점유율만 높여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 세금으로 특정 기업 배만 불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급 카드는 강력합니다. 롤모델인 스코틀랜드는 2021년부터 세계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공짜로 주고 있는데요. 공공장소마다 생리대를 비치하고 전용 앱을 통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GPS로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스코틀랜드 조사 결과 청년의 84%가 이 제도 덕분에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 사면 어떠지? 라는 생존의 공포를 국가가 해결해준 셈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나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 다른데 정부가 만든 표준 생리대 하나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인데요. 만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준다면 생색내기식 정책에 그칠 위험도 큽니다. 또한 다른 생필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생리대만 공짜면 휴지나 치약은 왜 안 해주냐는 식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어디까지를 필수제로 규정하고 세금을 투입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봐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환영받는 건 아닌데요. 저렴한 표준 생리대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에 내가 쓰던 특정 브랜드나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볼 점은 저가 제품의 품질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안전성이나 흡수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이 품질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결국 가격이나 정책은 현장에서 외면받는 생색내기용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짜는 중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3월과 2분기입니다. 유한 킴벌리의 좋은 느낌 신제품과 LG 유니참의 저가 라인이 마트 매대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점유율 싸움의 승자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정부는 성평등 가족부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조만간 구체적인 무상 공급 대상과 범위를 발표할 예정인데 취약계층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전체로 확대할지가 최대 쟁점인데 이건 곧 우리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의 문제입니다. 돈 냄새 맡은 외국인들이 이미 위생용품 관련 기업들의 공시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낮아져도 판매량이 폭발하면 이익은 늘어날 것이다 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공짜로 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안 팔면 진짜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 안 쓰면 양도세 폭탄 투하하겠다는 건데 동시에 용산에 1만 가구 쏟아부을 테니 집값 오를 생각 말하며 확인 사살까지 나섰습니다.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한마디로 물량 융단 폭격입니다. 서울시가 교통난 때문에 안 된다고 들어누웠지만 정부는 지금 그게 문제냐며 용산국제 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2개를 서울 도심에 박아넣겠다는 계산이죠. 특히 이번엔 예타 면제라는 치트키까지 썼습니다. 절차 다 따지다가는 골든타임 놓친다는 거죠. 태릉CC, 과천 경마장부지까지 싹싹 긁어모아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건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리면 로또 당첨시켜줄게, 지금 무리해서 사지마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피말리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빤히 보이는 샛길, 즉 버티기는 절대 안 통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주 잔인한 퇴로 하나를 열어줬습니다. 5월 9일까지만 계약서 쓰면 중과세 면제해줄게 라는 건데요. 세금 부담이 무서운 분들이라면 이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라는 강력한 유도 신호인데 청와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상황 봐서 한두 달 더 연장해줄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송파 잠실 엘스에서 호가를 1억 원이나 낮춘 금매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억 내느니 그냥 지금 싸게 팔고 나가자는 집주인들이 등장한 건데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5%씩 몰값을 낮추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토어거 구역이라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들이 나 못 나가요 버티니까 집주인들이 이사비에 복비까지 얹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비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싸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 계속 지을 거다라며 하락 신호를 보내고 다주택자들은 이거 반짝 대책 아니냐며 간을 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 안 하죠. 다주택자 비율은 이미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부의 시선은 이제 부동산을 넘어 자본시장으로 향합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 이제 주식시장으로 와라. 코스닥 좀비 기업들 싹 정리하고 코스피 5천 시대 열 테니 집 사서 돈 벌 생각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부동산으로 쏠린 기형적인 자산 구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용산은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용산은 입지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레일 지분 70%를 무기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를 압박해서 1만 가구를 밀어붙이는 건 공급 과잉 우려를 만들어서라도 투기 심리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특정 지역 가격은 주거복지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지금 강남 3구 매물이 늘어나는 건 이제는 버티기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의 교착 상태는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를 외치고 다주택자는 설마 진짜로 다 짓겠어? 라고 의심하죠. 하지만 2월부터 나올 추가 부지 발표와 제도 개선안을 보면 정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산과 태릉 같은 핵심지를 재물 삼아서 공급 공포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꽉 조여놓은 상태라 예전처럼 영끌로 받아줄 수요도 부족합니다. 결국 승부처는 5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급매물이 소화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집값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만약 급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된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주회사 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건데 집 사서 전세 끼고 버티는 것보다 우량주 사서 배당받는 게 낫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 이 대통령은 이걸 역설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를 끝냈다는 자신감이죠. 샛길은 다 막았고 퇴로는 딱 하나만 남겨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용산 등 핵심지에 6만 가구를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끄집어내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공급과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 시점이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갈등이나 세입자와의 분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의 실행 속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대기 수요만 늘어나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산 1만 가구 공급과 양도세 압박이 집값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길 시장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에 한쪽에서는 호가를 7억 원이나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차라리 세금 내고 증여를 택하는 증여 폭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파트 규제를 피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오피스텔 대박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5월 9일이라는 마지막 기로 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풍경들, 오늘 줍스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이 불러온 현장의 긴박한 흐름을 콕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무려 7억 원이나 싸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다주택자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갈 세금이 억 단위로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집을 팔아 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퇴로가 막히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초고가 단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며 집주인들이 눈물의 세일을 시작했는데요.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서 5%면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3억에서 7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셈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버티던 분들에게 이번 보유세 개편은 직격탄이 될 전망인데요. 평생 일에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제 나라에 월세를 내라는 거냐며 복덕방마다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사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매수세가 꺾이는 신호를 진작에 읽고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세금 압박까지 더해지니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단지들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팔지도 못하는데 세금만 오르는 외통수에 걸린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에이,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이미 그 길도 차단하려 합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 동시에 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들고 있으면 보유세에 치이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에 뜯기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건설사들도 눈치를 보며 분양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신규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곳은 잠실과 압구정의 급매물 추이입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섣부른 진입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로 돌리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넘기겠다는 계산인데요. 하지만 증여세 역시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들의 한숨 섞인 전화가 강남권 세무사 사무실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60억에서 130억 원을 호가한다지만 거래가 끊기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이 흔들리는 지금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대폭락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급매물을 잡으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변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5월 10일 다주택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간신히 버텨온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드디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집을 팔아도 손에 쥐는 돈보다 세무서에 갖다 바치는 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오르길래 이 난리일까요?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1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보면요. 지금은 양도세가 5억 원대지만 5월부터는 2주택자는 9억 원, 3주택자는 무려 10억 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번 돈의 70%를 세금으로 뜯기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의 계산기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 내고 칼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식한테 주고 말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는 매물이 쏟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규제를 발표하기 전보다 무려 6배나 폭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팔라고 압박을 주니 오히려 대물림으로 잠그기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2020년 70 대책 직후에는 한 달에만 6천 건 넘는 증여가 쏟아졌는데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정부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증여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사들도 이 분위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면 분양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용히 발을 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급 대책을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해 매물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 쳐고 송파구 가락동이나 강동구 고덕동 일대의 대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5월 이전에 세금을 피하려는 마지막 급매물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는 보기 힘든 가격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 핵심지는 오히려 호가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못 팔 거 증여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살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는 거래 절벽 속 호가 경직 현상이 서울 요충지를 중심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2월 설 연휴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행정 절차 기간을 따져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이제 고작 2달 남짓합니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노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서울 핵심지 매물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알짜배기 집들은 다 증여로 넘어가고 시장에는 소외된 지역의 매물만 남게 되는 매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5월 10일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부의 대물림만 더 가속화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는 셈인데요. 세금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강남 핵심지가 증여로 꽁꽁 묶이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락을 알리는 전조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세금 폭탄을 뚫고 지금 짐을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벌써 3억을 넘겼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자 사람들이 오피스텔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통계 발표로 서울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3억 7,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나 눈여겨보던 오피스텔도 이제는 만만한 가격이 아니라는 소리인데요. 수도권 전체로 봐도 평균 2억 7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세가 역시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세값은 2억 3,635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나 갭 투자 수요에 대한 경고 등이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면적에 따라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오피스텔은 한 달 새 0.48%나 올랐는데요. 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룸형 초소형 오피스텔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1015 대책의 후폭풍을 예견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아파텔로 수요가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승폭 둔화에 주목하라고 조용히 조언합니다. 지난달 0.52%였던 상승률이 이번 달 0.04%로 뚝 떨어졌거든요.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가는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서울 대형 평수만 대박이 나고 나머지는 쪽박을 차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 오피스텔을 사야 할까요? 만약 강남구나 마포구에 전용 84 타입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민하신다면 대출 규제와 취득세 부분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만 4.6%라는 무시무시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입주를 앞둔 일산이나 광교의 대형 오피스텔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수억 원씩 붙었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 거래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매수세가 끊기면 그 높은 가격은 그저 호가일 뿐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애매한 입지의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만 높게 형성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곳에 잘못 들어갔다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오피스텔 시장은 철저한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조금만 풀리거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가격이 빠질 곳도 바로 이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파트 규제가 만든 오피스텔 3억 시대, 이게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막차 타는 사람들의 눈물로 끝날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가격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건데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재석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은 매우 시급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복잡했던 행정 절차도 대폭 줄어듭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도 확실히 챙겼습니다. 반도체 특별회계라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2036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축제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업계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화이트 칼라 익셈션, 즉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이번 법안에서 빠졌거든요.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몰두해야 하는 R&D 분야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야의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의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만 멈춰서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뼈아픈 비판도 들려요. 국회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합의된 내용만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부대 의견을 남겼고요. 경제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책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정부와 국회가 더 유연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를 통해 10년 이상의 재정 기반을 닦았습니다. 셋째, 행정 절차 간소화로 공장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넷째,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후속 입법이 빠르게 뒤따라야 합니다. 기술 초격차는 결국 사람의 시간과 열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